열렬한 강의 신경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선조의 훌륭한 업적과 청렴한 사고, 후손으로서 굉장히 오늘로서도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내빈 소개에 한 분이 잠깐 빠졌는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연성희 회장 큰 박수로. 그러면 제2특강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학수 교수님의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학수입니다. 신경호 교수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다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일 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요량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자가 없었더라면 공명의 빛이 지금처럼 밝았겠는가? 폐율이 없었더라면 주자가 지금처럼 우리에게 큰 인물로 다가왔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신경호 교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 청년 선생이 이렇게 오늘과 같은 이렇게 광채를 발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우리 이철진 회장님께서 가장 이걸 다시금 좀 재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제일 좋겠느냐라고 자문을 하시길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유1인이 누구냐? 그 신경호 교수님이 그 유1인이다라고 해서 이제 한 2, 3년의 작업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탤 건 보태고 뺄 건 빼고 그 정당하게 빼야 될 건 빼고 보탤 건 보태서 그런 식으로 새 신자를 붙여서 이렇게 책을 만든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아마 이 작업은 현재 이루어진 기존 번역 체계에 있어서 하나의 그 반성의 그 물꼬가 되기에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행사 이후에 학계의 반향이 꽤 있을 걸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 교수님의 공로가 매우 크고 그 도와주신 집안 분들의 공로가 매우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이시 이렇게 보면 단결이 잘 되고 여러 집안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행사 때가 되면 참 잘 집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연안이시라고 하면 이 청년 선생 집안 이쪽 가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잘 아는 그 저헌 선생을 통해서 월사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아주 또 우리 조선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한 파가 이제 해고 이광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엄 이창정 우리가 잘 아는 그 13만부를 통해서 그 창의 시안의 저자였던 이경유 이렇게 이어지는 또 이 라인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조선 후기, 조선 중후기, 조선의 어떤 주자학적 문명화에 연안이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지분이 매우 크다. 일종의 그 주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 연안이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행사도 거기에 맞는 어떤 품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청년 선생 집안 고려말 조선 초기 아주 대단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경상도 김천으로 내려오고 그중 1파는 군위로 가고 한 파는 청년 선생 집안은 경상도 함양을 거쳐서 강진으로 들어오는데 지역적으로는 경상북도에서 경상남도를 거쳐서 전라남도로 오는 것이지만 이걸 학문적인 루트로 이야기하면 퇴계학적 분위기에서 남명학적 분위기를 일부 흡수한 다음에 다시 기호학적인 종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집안이 가지고 있는 정치 학문적인 포지션이 어느 특정한 진영에 고착되기를 싫어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학문 또한 생각 또한 진영의 학문을 한다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측면이 강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청년이 함양의 어린 시절에 살 때 그 지역에서 일두 남명조식으로 이어지는 이 많은 동학들과의 학문적인 스터디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남명학적 훈기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명학적 훈기가 아까 우리 심경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자담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일 수 있겠다. 이게 글 잘해도 겁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발발 떨죠. 중요한 어떤 상황이 될 때. 그때 떨지 아니하고 자기 직분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지리산 문화에서 대체되는 그런 어떤 용기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바라볼 때는 분명히 나중에는 서인 노론적 성향을 가지는 가문으로 귀결이 되지만 그 동선을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면 다양한 학문 체계 내지는 지식 체계를 수렴을 합니다. 비교적 중심,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던 집안이 청년과 그 후손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맥락에서 이 집안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흉이 있고 효가 있고 학이 있고 아까 광국공신 말씀하셨는데 그게 충입니다. 그 다음에 손자 임진왜란 때 심화의 전투 때 전사하신 그 전부 충이에요. 심효살이 하다 돌아가신 건 효죠. 그리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지식 학문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 사회에서 엘리트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될 덕목과 가치들을 이 집안이 함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과 효와 학이고 그 다음에 치우치지 않는 모든 것들 통관해서 볼 수 있는 식견을 아울러서 가지고 있는 집이 바로 청년집이 아니겠나. 그 이야기의 실점이 바로 이 청년문집을 통해서 이야기를 앞으로 제대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집의 신편, 신역은 청년연구는 물론이고 청년가는 물론이고 조선 후기 사립 내지는 사대부들이었던 지식체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새로운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나왔고 심경호 교수님 저 앞에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정말 학문적으로 중요한 작업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균형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증손자쯤 되게 되면 호남의 강진 땅에서 뭘 하느냐? 회계학 스터디를 합니다. 이수인이라는 성함 이수인이라는 분이 큰 집에 증손자쯤 되는 분인데 이분이 회계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남계 박세채 선생뻘이 되고 나중에 사후에 박세채가 행장과 묘갈명을 지을 정도로 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회계학에 대한 깊은 침잠이 이루어져서 그때 인근에 누가 있었냐면 김만영이라는 역시 회계학에 아주 그 천착했던 학자가 있었는데 이 김만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책을 구하느냐? 회계 선생의 계몽전의를 구합니다. 김만영이라는 분한테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 아무개 당신이 계몽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지식적 후회를 당신만 누리고 우리는 그 지적 후회로부터 변방이 돼서 되겠느냐. 그 책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책을 빌린다. 책을 빌리자마자 동생 이영인이라는 사람한테
바로 전보를 치죠. 우리가 이렇게 갈급해하던 계몽전의를 구했으니 빨리 와서 우리 밤새도록 토론하면서 이 책을 읽자라고 이야기하는 편지들이 문집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폐계학적인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호학적 진영 속에 있었지만 폐계학으로서의 어떤 수렴을 이루는 그런 과정들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이분들은 진영의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가 추구했던 보편적 진리를 탐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그것이 바로 지적 균형감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정치적이든 학문적이든 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은 늘은 자리를 제공한다라고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김병일 면 선생이 예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균형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 세상이 더 큰 자리와 더 큰 공간을 배려하는 것이지, 사람이 균형감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균형감을 많이 잃었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한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런 장면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귀감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청년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균형이라고 하는 치우침에 대한 자기 억제의 노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 집안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김천에서 함양을 거쳐서 강진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묘한 것은 어느 집 없이 100년, 200년 내려가다 보면 아들 없는 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들 다 낳을 수가 없어요. 아들 없으면 양자를 드리는 거죠. 그 시대에 그것이 법이고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댁의 또 특징은 뭐냐면, 호남으로 이사간 지 이미 100년, 150년, 200년이 됐는데 큰아들 계통에서 행여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경상도 본종에 가서 양자를 드립니다. 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 그리고 그 경상도 본종들은 이미 정치적으로 당이 달라요. 이쪽 서인들이 비교적 싫어하는 미수 허목의 문화를 출입했던 분의 아들 손자를 강진에서, 해남에서, 영암에서 양자로 드린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우리 학계가 모든 것을 다 정치적으로만 설명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던 것에 대한 우리가 반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전부 해석해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요래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러한 해석이 반드시 맞는 키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가문이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혈통적인 순수성, 학문적인 정치적인 계통이 좀 다르더라도 그 더 밑에 그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본질적인 자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영호의 저는 통섭의 가풍을 지향했던 집안이 바로 이 집안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맥락에서 폐계학적인 철저한 스터디를 통해서 다양한 학문책을 융복합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이 청년 가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 연구를 한 3년 전에 2022년에 연구 발표를 하면서 제가 기존에 잘 몰랐던 호남 지역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호남 지역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영남이나 충청도까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었습니다만 호남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를 못했었는데, 이 청년가 연구를 하게 되면서 청년가를 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남 지역의 분위기가 대략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는 것이
저의 학문적인 진보 내지는 발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이렇게 기꺼이 참여하는 것도 그러한 그 공부가 된 것에 대한 하나의 그 담례적인 그런 의미도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에 정착을 했는데 자손이 늘어나면 주거지가 또 확장이 되겠죠. 그러자 한두 손자는 그냥 강진에 그대로 삽니다. 또 한 손자는 해남 송정으로 또 분파를 하죠. 아예 해남 송정으로 간 분들이 또 대단합니다. 실제 아마 조선 후기 호남 사족사에서 청년 가문이라 하면 거의 대표성을 지녔을 정도로 해남 송정에 셋째 손자가 가게 되는데, 그 집도 하나의 큰 패밀리를 형성합니다. 또 그 일파는 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영암으로까지 해서 이제 강진에서 해남으로 영암으로까지 하나의 이 청년 집안의 거주의 어떤 에어리어가 확장이 되고, 나중에 둘째 손자가 되죠. 이유길 하시는 분. 이분이 인진들한테 충무공 막하에서 전쟁을 참여했고, 그때 아주 젊은. 그 후로 차츰차츰 벼슬을 해가지고 영유 현령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는 그 강홍립 장군이 나오는 그 심화의 전투에 참전을 했고, 참전해가지고 나중에 전사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정조 임금 때 존주의리의 하나의 일종의 그 심볼이 돼가지고 현령벼슬을 지냈던 분이 나중에 정조에 의해서 영의정으로 추정이 돼요. 충의공이라고 하는 시호를 받게 돼요. 이런 과정이 하나의 어떤 청년 가문 내에서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가문이 형성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띠게 되고, 그 일파는 나중에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되느냐면 전라북도 무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저 앉아 계시는 이철진 저 회장님이 바로 그 후손이시고, 아마 출생지가 전북 무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무주의 유화동인가요? 무주 유화동, 이런 것도 동네 이름 따로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주 유화동이 왜 그리로 이사 갔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청년의 광국공신 녹헌에 따른 사폐지가 무주에 배정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무주에 배정되었던 사폐의 바탕 위에서 한 자손들이 그쪽으로 옮아 가게 된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큰 오류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자, 어쨌든 김천에서 함양을 거쳐 강진을 거쳐서 해남으로 확장이 되고 영암으로 확장이 되고, 또 그 일파는 조금 더 북이 상승해서 무주로까지 올라오는 이런 과정, 그리고 원래의 원격지였던 파주는 파주대로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청년가의 역사적인 동서는 지금 한반도 38 이남의 지역에 거의 다 걸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청년 집안을 호남 지역 사대부라고 선정해서 이야기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냥 조선을 이끌었던, 조선에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대부 집안으로서의 청년가를 이야기를 하면 되지, 자꾸 호남이다, 영남이다 이렇게 개한을 지을 필요가 없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폐계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 그런 것들을 그분들은 구도를 뛰어넘어서 살고자 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다시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다 속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연구는 안 하는 게 나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신 교수님이 새롭게 하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더 크고 더 눈이 떠여지는 그런 청년 연구, 나아가서는 조선 중후기 지식인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는 뭐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행사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의 형성 과정 하나하나 열띤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학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